오늘은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원룸 건물 다가구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냐에 대해서 12가지 단계를 나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근데 왜 다가구에 투자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도 사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인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미생 보셨어요? 이게 되게 인기 있던 드라마잖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그때 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걸 보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정도로 진짜 괴롭고 힘든 상황을 제가 견디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많이 고민했었죠. 그리고 저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의 부수입원을 벌어야만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때려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런저런 도전을 하다가 지금은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됐는데요. 저의 비결은 바로 원룸 건물,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돈 벌었어? 그 방법 좀 알려줘.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나 돈 많이 없는데 괜찮아?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원룸 건물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걸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12가지 단계가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 하는 단계들이에요. 이게 사이트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하나 디테일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시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해만 하실 수 있게 용어도 최대한 쉽게 써가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12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매 사이트에서 투자할 만한 물건을 서치하는 단계예요. 경매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과 물건 종류 정도를 선택을 하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많은 건물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서 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경매 사이트는 옥션원, 지지옥션, 주인경매, 탱크옥션,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인경매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물건을 둘러보는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이 방법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검색한 물건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물건 리스트만 보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별로 안 좋은 물건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봐가지고 실제 물건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스캐닝하는 단계거든요. 이 경매라는 거는 내가 법적인 문제점을 책임질 수도 있는 매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닌지, 위험해 보이지만 해결 가능한 물건인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물건은 다가구니까 대략적인 수익률을 분석해 봅니다. 나중에는 상세하게 분석하는 거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경매지에 나와 있는 정보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전세 등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이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구나, 아니면 한참 부족하거나, 이 정도를 스캐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권리에 문제도 없고 수익률이 내가 얘기한 이런 식으로 권리에 문제가 없고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상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수익률 분석도 더 꼼꼼하게 해서 내가 예상한 수익률이 맞는지 검토도 해보고요. 임차 수요가 더 많은 동네인지도 확인합니다. 매도도 가능한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가 아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해보고, 건물에 하자가 있을지도 예상해보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 물건이 진짜 괜찮다면 대략적인 입찰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낙찰받을 수 있을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낙찰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비싸게 써야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예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낙찰 히스토리만 얘기하지만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낙찰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비싸게 써야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소신껏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으로 입찰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내가 단독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내가 1등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금액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내가 생각한 적정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투자금을 예상해 봅니다. 대출이 얼마 나올지, 전월세 보증금은 어느 정도 될지, 실제 현금 흐름과 최종 투자금을 예상해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과 보증금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현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분석한 거는 컴퓨터로 인터넷상 정보들을 취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요. 특히 누수가 있는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전기와 가스는 들어오는지, 혹은 내가 주변에 어떤 특이한 것들을 보아왔다면 그 주변 환경이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현장 근처에 부동산에 들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중에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꼭 체크하고 싶은데 나 혼자 조사했을 때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들께 문의를 드려요. 최소한 이 동네 임차 매매 현황 정도는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솔직하게 경매 물건 보러 왔다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건물 임차를 맡기려고 하는데 얼마의 손님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근처 전월세는 요즘 잘 나가는지, 물건이 쌓여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됩니다.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 물건 입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항상 상황에 맞게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에서 금매 물건을 문의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물건이 금매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원룸에 아무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을 못 내줘서 건물주들이 금매로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현금에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물건을 안 사더라도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예요. 내가 경매 입찰하려고 하는 가격이 그 금매의 가격보다는 보통은 싸야겠죠. 자, 드디어 우리는 입찰 또는 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경매 물건이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면 입찰을 하는 거고요. 조사하던 중에 부동산에서 일반 매물 금매가 매력적이었다면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건물관리업자, 청소업자를 컨택을 합니다. 원룸 건물 매수하면 부동산부터 빠르게 컨택해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데요. 손님을 소개시켜주는 영업팀이기도 하고요. 손님이 퇴실한 후에 호실의 파손 등의 특이사항을 확인해주는 역할까지도 저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업체라던가 건물관리업체들을 소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고 영업 마인드가 좋은 소장님을 몇 군데 찾아봐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겁니다. 단골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청소업자분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퇴실 이후에 호실 청소, 그리고 건물의 공용 부분 청소를 맡겨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건물 전체를 한 분한테 맡기면 가격을 싸게 해주기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퇴실한 호실의 파손, 같이 특이사항을 이분들한테도 확인해 주세요라고 역할을 요청을 드려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퇴실하고 부동산이 첫 번째로 한번 보죠. 그리고 청소업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호실을 확인하러 그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파손이나 특이사항을 제가 더블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접 안 가도 말이죠. 건물관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을 잘 선정해야 힘 안 들이고 건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방이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 대신 누군가가 뛰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생기는 파손을 수리해주고 건물에 문제 생기면 해결 방안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경험 있고 서비스 마인드 좋은 사장님을 컨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력 있는 분이 왜 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실까요? 그건 내 건물에 나오는 모든 일감을 그분한테만 몰아주니까 그분도 그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건물 세팅 단계부터 건물관리업자분을 작업에 포함시키면 좀 더 빨리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 없이도 각 업체들이 자기 할 일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함으로써 최대한 건물에 제가 직접 신경을 안 쓰도록 세팅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 주변에 경쟁 건물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요청드려서 우리 경쟁 원룸 몇 군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의 노후도, 청결 상태, 인테리어, 건물 위치, 호실 사이즈,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손님한테 메리트를 줘야 돼요. 나머지 조건은 다 비슷한데 인테리어가 되게 좋던가,
조건들이 다 비슷하면 월세가 2만 원이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공실률이 줄어들어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이 월세 4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후보군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방 소개해준다고 보통 두세 군데 데려가죠. 그리고 부동산 한 군데 가나요? 두세 군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군데에서 9군데 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손님 입장에서 내가 40만 원씩 내더라도 제일 손에 안 볼 것 같은 느낌을 줘야 그 집이 계약이 체결이 될 거잖아요. 공실이 한 달이면요, 한 달치 월세, 예를 들어 월세 4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의 나의 순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시 관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손님한테 메리트를 주면 줄수록 계약은 더 빨리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호실 내 조명 작업, 노후된 가구 변경, 도배, 장판 정도로 분위기를 바꿔줘요. 정말 노후됐으면 몰라도 화장실, 싱크대, 목공 작업들은 일이 좀 커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서 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하죠. 매수할 때는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 거라는 걸 미리 계산해서 나의 매수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건물관리업체 선정했었죠. 이분들에게 지금 2단계부터 작업을 같이 맡기면 신뢰도 쌓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교 견적은 필수지만요. 대략 이런 식으로 실제 제가 하는 절차들을 대략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투자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 모은 돈 없는데 원룸 건물 투자 어떻게 해? 근데요, 고백 하나 하자면 저도 모은 돈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직장인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고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지역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사는 근처의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저는 서울 사는데 지방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거죠. 실제로 이런 투자를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보면요, 먼저 장점으로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1억을 투자해가지고, 투자금 1억이란 뜻이에요. 1억짜리 건물이란 게 아닙니다. 저는 1억 투자해서 이자를 뺀 월세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한 즉시 월세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높아서 진짜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잘 투자하면 수익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한 건만 잘 투자해도 이자 빼고 순월세가 월급을 넘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세금은 개인의 다른 수입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너무너무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장점만 있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주식, 아파트, 토지, 상가, 다 장점만 있는 투자가 아니에요. 다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투자의 단점은 뭔지, 그 단점에 대한 대응 방법은 또 뭔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로 건물 가격이 너무 천천히 올라요. 서울이랑 다르게 건물 가격이 진짜 천천히 올라요. 토지 가격 상승이 서울처럼 가파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알고 애초에 엄청 싸게 사서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돼요. 두 번째로, 물리적인 거리가 멀 수 있어요. 특히 서울에서 투자하면 뭐 충남이라고 해도 거리가 꽤 멀죠. 그래서 최대한 오토로 돌아가게 세팅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입자가 퇴실하고 나서 내가 직접 그 건물 가서 호실 파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1차로는 부동산이, 2차로는 청소업체가 확인하게 세팅한다고요. 이렇게 건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내가 갈 필요 없게 세팅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건물 한 개당 1년에 실제로 2번에서 3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서울에 비해서 건물 매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건물은요, 서울도 매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서울이 지방보다는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할 때 매수자가 군침이 흐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매수자는 어떻게 하면 군침이 흐를까요? 서울은요, 분위기가 좋으면 건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가격이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격이 이 정도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가격이 싸다라고 매수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매수자가 군침을 흘리는 거고요. 지방은 어떨까요? 미래에 가파르게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의 건물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싸야 군침이 흐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많이 싸게 사서 적정 가격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지방 다가구를 투자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렸어요. 이거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맞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셨나요?
아니면 별거 없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부동산에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한 분들은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귀가 트이면서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관련된 방법을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월급보다 월세를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걸 직접 실행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새로운 영상이 여러분들께 쉽게 노출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